안녕하세요. 태산입니다. 최근 정주 폭스콘 공장이 매우 한산하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상업 지구는 텅 비어 있고 일부에서는 사람들이 이미 떠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심천 폭스콘에서는 생산 라인을 철거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도대체 폭스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정말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그리고 이는 비단 폭스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주, 곤산, 동관 등지의 공장들 또한 올해는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거나 심지어 장기간 근무한 직원들까지 해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호남성 형양 백사주 공업원구에서 한때 밤낮 없이 불이 켜지고 기계가 멈추지 않던 공장 폭스콘 자회사인 홍부금정밀공업이 지난 9월 30일자로 정식 가동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측은 향후 주문량이 정상 운영을 유지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거대 제조기업은 전성기 때 3만 명 넘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연간 200억 위안에 달하는 생산 규모를 자랑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동 중단은 폭스콘이 중국 중부 지역의 산업 배치를 본격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신호로 외부에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한 기업의 결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외자 기업의 대탈출을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남령에서 형양, 동관에서 곤산까지 중국 주요 제조 거점 곳곳에서 외자 공장의 폐쇄와 철수가 잇따르고 있으며 과거 중국 수출 기적을 떠받쳤던 이른바 세 개의 공장은 지금 구조적 충격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자산업의 경우 상황이 더 뚜렷합니다. 전자공장의 작업 강도는 합리적이고 임금 수준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많은 젊은 노동자들이 폭스콘이나 광달 같은 대만계 기업을 선호해왔습니다. 실제로 한 네티즌은 폭스콘은 임금을 밀리지 않는다. 야근하면 야근 수당도 꼬박꼬박 준다고 증언할 정도였습니다. 폭스콘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장, 즉 90% 이상은 불법 공장이거나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공장들입니다. 하루만 결근해도 3일치 임금을 삭감하고 퇴사를 요청해도 쉽게 승인을 해주지 않아 결국 직원이 자진 퇴사 형식으로 처리하게끔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진 퇴사를 하게 되면 월급을 단일 위안도 지급하지 않는 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폭스콘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폭스콘은 퇴사 신청을 하면 즉시 승인해주고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임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월급을 한 푼도 빠짐없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폭스콘 면접 장소에 온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번 줄을 보세요. 얼마나 길게 줄이 늘어서 있는지요. 정말 세상에 오늘 이곳에만도 최소 10,000명은 넘는 것 같습니다. 와, 저쪽에도 전부 사람이 가득하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조금 일찍 도착해서 비교적 빨리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줄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와, 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저희 폭스콘 기숙사입니다. 오늘은 기숙사를 옮겼는데요. 4층에서 16층으로 옮기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 온수기도 있으며 발코니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어서 이동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기숙사는 4층에서 16층으로 옮겼고요. 이쪽에는 주방도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장구역까지는 걸어서 약 10분 정도면 정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폭스콘은 호남성 형양에서 철수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해 이 기업은 하남성 정주에서도 생산 라인을 철수해 베트남과 인도 등 다른 국가로 이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주 지역의 일자리 32만 개가 한순간에 없어졌습니다. 한때 폭스콘의 입주로 활기를 띠었던 정주 항신구의 상업보행가도 지금은 예전의 번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외지 노동자와 공장 직원들로 북적이던 거리가 현재는 절반 가까운 점포가 문을 닫거나 휴업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경제활동의 급격한 위축은 공장 철수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 경제가 얼마나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스콘은 한때 정주 수출의 80% 이상을 책임졌고 하남성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했던 지역 경제의 핵심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폭스콘이 정주에서 철수한 이후 2024년 1분기 하남성의 휴대전화 수출량은 전년 대비 60% 급감, 사실상 절벽형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 여파로 정주 전체 수출은 40% 감소, 하남성의 전체 수출입 역시 23%나 줄어들며 중부 지역 해외 무역 1위 성의 지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정주 폭스콘은 과거 수십만 명을 고용했던 초대형 공장이었지만 지금 이 직원들이 모두 어디로 흩어졌는지는 아무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 누리꾼은 폭스콘에서 돌아온 뒤 그대로 실업자가 됐고 지금은 배달 일을 하며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곳은 남녕사정에 위치한 폭스콘 공장으로 2012년 대만 기업인 곽대명 씨가 설립한 곳입니다. 부지 면적은 약 2,000무, 약 133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총 63억 위안이 투입되어 조성된 대규모 공장입니다. 광서성 지역에서는 한때 근로자 수가 가장 많았던 공장이기도 합니다. 전성기에는 약 2만 명의 직원이 근무했으며 하루 평균 3.6톤의 쌀, 돼지 30여 마리, 2.6톤의 채소, 그리고 6만 개가 넘는 계란이 소비될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애플 제품의 하청 생산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폭스콘이 사업 전략을 조정하면서 베트남과 인도 등지로 생산 기지를 점차 이전하게 되었고 현재 이 공장에는 20명도 채 되지 않는 인원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폭스콘에 와서 나사라도 조여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문조차 열리지 않습니다. 남녕에는 도일 나사 일자리도 남아있지 않네요. 예전에는 이 길을 제가 정말 수없이 걸어 다녔습니다. 지금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문, 폭스콘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익숙하실 겁니다. 이 길은 기숙사 방향인데요. 보시다시피 예전에는 사람들 왕래가 잦아 바닥이 반질반질했는데 지금은 사용되지 않아 녹이 가득 쓸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소처럼 말처럼 부려먹히던 불쌍한 직원들이 곧 해고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무한 폭스콘 CAA 부서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작업장 안에 있던 기계들이 전부 외부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미 절반 정도는 옮겨졌습니다. 이 기계들은 전부 공주 폭스콘으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있는 무한 CAA 부서가 해체된다는 의미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앞으로 한 달, 길어도 한 달 안에 모든 장비가 이전되고 부서도 완전히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로거는 이 말은 제가 길어야 한 달 뒤면 실업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일한 지 거의 5년이 되어 가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고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라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폭스콘의 철수는 표면적으로는 주문 감소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더 큰 흐름의 일부입니다. 인도와 베트남 등 국가는 세제 혜택, 정책 지원, 저임금 노동력을 앞세워 제조업을 유치하는 반면 중국 내 폭스콘을 비롯한 외자 기업들은 비용 상승과 중공 당국의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이중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중미 무역전쟁 이후 애플은 생산 기지를 더 빨리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했고 폭스콘 역시 핵심 협력사로서 생산 능력을 함께 옮기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중국 중부와 동남 연해 지역이 보유했던 제조업 우위를 빠르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번에 평양 홍부 금정밀공업의 공장 폐쇄는 수천 명의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회사 측은 타 부서 배치나 보상금 지급 방안을 제시했지만 연령대가 높은 노동자들에게는 재취업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계 정비를 맡았던 배 씨는 보상금은 잠시 숨을 돌리게 해줄 뿐 앞으로의 생계와 아이 교육은 여전히 걱정입니다. 제 나이에 다시 심천이나 해주로 가서 새로 시작한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양에 남는다고 해서 적합한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평양의 노동 중개업체들도 상황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 중개업 직원은 지금은 공장이 사람을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홍부금 같은 대형 공장도 버티지 못했는데 중소기업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라고 현실을 전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가장 어려운 해입니다. 국제적인 대외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일본 도시바가 중국 내 33개 기업을 긴급히 철수시키면서 무려 4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상해, 심천, 광동, 동관 지역에서는 60만 명 이상이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애플의 하청 공장들조차 지금은 주문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작년에는 고올이라는 기업이 하룻밤 사이에 2만 명을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460만 개에 달하는 가공 공장들이 주문이 없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실업 위기가 도래한 상황입니다. 이 블로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8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직원이었으나 최근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날은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7월 4일 아침, 저희는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수백 명이 참석한 팀스 회의에서 인공지능이 차가운 문장으로 그 잔혹한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귀하의 직위는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성과나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회사의 전략적 조정에 따른 결정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회의 마지막에 AI는 이렇게 덧붙이더군요. 오늘은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푹 쉬세요. 블로거는 이번 해고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2년 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CSS팀은 중국 내에서 거의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았고 퇴직자가 생겨도 해당 자리를 다시 중국에서 채우지 않고 일본이나 호주로 전환해왔다는 겁니다.
그는 그때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점차 줄이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했다고 합니다. 다만 본사는 아마 자연스러운 인력 이탈과 팀 규모 축소를 기다렸다가 해고를 단행할 줄 알았지만 예상보다 너무 갑작스럽게 해고가 진행돼 충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에서 어떤 팀은 절반이 해고되었고 어떤 팀은 무려 75%까지 줄었으며 블로거가 속한 팀은 매니저를 포함해 팀 전체가 통째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업무가 인증과 관련된 분야였기 때문에 미국 고객의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부서라 더 민감하게 처리되었고 그래서 전체 팀이 정리된 것 같다고 추측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뒤 많은 동료들은 즉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지만 그는 잠시 쉬면서 그동안 도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볼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새해 첫날 공항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중간에 기사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예전에 외국계 기업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연세는 대략 46세쯤 되셨고 외국계 회사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일하시면서 꽤 안정된 커리어를 쌓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외국계 기업들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결국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중국 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인터넷 대기업부터 전통 제조업까지 여러 분야에 지원해 보셨지만 대부분 40대 중후반의 지원자를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외국계에서 아주 높은 임원은 아니었지만 몇 명의 팀을 관리하는 매니저였고 영어도 매우 유창하게 구사하셨습니다. 블로거는 기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의 말투에서 깊은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때 외자기업에서 근무했던 이 베테랑 직원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10여 년 전 그의 동료들 상당수는 이미 외국계 기업을 떠나 중국 기업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외자 기업의 중국 내 성장 한계를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회사를 옮긴 사람들 중 일부는 지금 총괄이사, 심지어 부사장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는 선택을 했고 그 결과 20년을 한 회사에 머물렀다가 올해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모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창업 같은 건 더더욱 생각할 수 없고요. 집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아이도 있어서 책임이 너무 큽니다. 앞날을 생각하면 솔직히 조금은 절망스럽습니다. 최근 들어 함께 상해에서 열심히 살아가던 많은 친구들이 하나둘씩 이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처음 상해에 왔을 때만 해도 모두가 자신감에 차 있었고 이곳에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로 가득했습니다. 2013년 당시의 상해는 정말 기회의 땅처럼 느껴졌습니다. 돈을 벌고 싶기만 하면, 노력만 하면 뭐든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곳이었죠. 그 시절 우리는 매주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수다를 떨며 몇 년 후엔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기대에 부풀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당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인생은 앞으로 분명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우리는 당연히 이 도시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블로거는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친구들의 삶의 속도가 점점 달라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커리어가 막혀 상해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떤 친구는 사랑을 따라 먼 타지로 가 지금은 지구 반대편에서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나름대로 잘 나아가는 듯 했지만 최근 1, 2년 사이 상황은 확연히 어려워졌습니다. 누군가는 무거운 주택담보대출을 떠안은 채 동시에 팀 전체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압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 다시 모였을 때 대화 주제도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미래의 가능성과 목표를 활기차게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당장 생활을 유지하느냐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블로거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시대가 주는 보너스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며 그나마 조금은 혜택을 누렸던 세대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그렇지 못합니다. 일자리 찾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오히려 운이 좋은 편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뉴스 보셨죠? 10,000명 규모의 외국계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동관 송산호에 위치한 캐나다의 다국적 전자제조 서비스 기업인 티에농 테크놀로지는 7월 1일 공식적으로 해산을 발표하며 전 직원과의 노동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이 회사는 2004년에 설립된 대표적인 외자 IT 기업으로 한때는 세계 10위 안에 들 만큼 명성을 떨쳤고 복지와 대우도 업계 최고 수준이라 수많은 근로자들이 꿈꾸던 신의 직장으로 불렸습니다. 특히 장애인 채용을 꾸준히 이어온 기업으로 업계 내 평판도 매우 좋았습니다. 가장 존경스러운 점은 해산 과정에서도 회사를 떠나는 직원들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줬다는 점입니다. 퇴직 보상은 법정 기준보다 3개월치를 더해 N+3으로 지급했고 1위안도 빠짐없이 전액 지급했다고 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지만 스타벅스마저 중국에서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이미 900명을 해고하고 수백 개의 매장을 폐쇄했으며 직원 퇴직 보상으로 무려 50억 달러를 책정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오는 10월 말쯤 중국 내 전체 사업을 매각하고 7,828개의 매장을 모두 폐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 거의 모든 업종의 외국계 기업들이 조용히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업계에서는 올해 9월 미국의 주요 은행 중 하나인 시티은행이 중국 본토에서 개인 금융 업무를 전면 중단하고 시장 철수했습니다. 또한 기술업계에서는 같은 달 세계 최대 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수출 통제 조치의 영향을 받아 고급 AI 칩의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이 대거 철수해 인도와 베트남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고 있는 상황은 당연히 중국 내 대규모 실업 사태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현실을 외면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일 뿐입니다. 앞으로 이 변화가 얼마나 큰 충격을 불러올지는 결국 국내가 이를 얼마나 빠르게 흡수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외국 자본이 중국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들은 전국 연구개발 투자액의 5분의 1, 산업 생산의 4분의 1, 대외 무역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을 떠난 외국 기업들이 가져간 것은 단지 자본만이 아닙니다. 공장, 연구개발 기관, 공급망 체계까지 함께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떠나보낸 건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미래 성장 가능성 그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소식에 따르면 테슬라는 앞으로 1에서 2년 내에 모든 기타 부품을 중국배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공급업체에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불안정하고 심화되는 주변 정세까지 감안하면 머스크는 혹시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만약 오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중국 철수를 선언한다면 내일 당장 몇몇 중국산 전기차 브랜드들은 가격을 2배로 올릴 겁니다. 기름값도 비슷합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우리도 덩달아 오르며 국제 시세 때문이라고 말하고 국제 유가가 내려가면 또 내리지 않으면서 우리는 국제랑 다르다고 하죠. 미중 무역 분쟁과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관세 변동이 기업들이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전기차 거대 기업 테슬라는 중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사용되고 있어 이를 점진적으로 제외하기로 결정했고 공급 업체들에게 대체 공급처를 찾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목표는 앞으로 1, 2년 안에 전면적인 탈중국 부품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기업 전략 조정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상징하는 변화의 축소판입니다. 테슬라에 이어 이제는 제너럴 모터스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GM은 2027년까지 모든 상하위 공급업체들에게 중국산 원자재 및 부품 구매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품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반드시 찾아야 하며 그 일정도 원래보다 1년 앞당겨 완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주도하는 탈중국화 흐름, 그 이면은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테슬라는 공급업체들에게 1에서 2년 안에 모든 중국산 부품을 교체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제너럴 모터스는 이보다 더 강경하게 2027년 말까지 중국산 부품 전면 제거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결정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 주요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글로벌 재편 현상입니다. 애플은 이미 주요 생산 라인을 인도로 이전 중이며 나이키는 전체 신발 생산량의 50% 이상을 중국 외 국가로 옮겼고 스타벅스는 중국 내 지분 매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 의존을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중국의 공급망이 큰 혼란을 겪은 이후 테슬라는 부품 조달 경로를 다양화하기 시작했고 중국 공급업체들이 멕시코 등지에 공장을 짓도록 독려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진짜로 가속화시킨 결정적 계기는 올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입니다. 테슬라는 향후 중국산 부품에 막대한 관세가 부과되면 생산 비용이 급등하고 차량 가격도 크게 오를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고 차량이 팔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해 리스크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부품뿐만 아니라 배터리 공급망에도 탈중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의 캐틀이 주력 배터리 공급업체였지만 테슬라는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에는 이 회사의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고 네바다주에 자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 2026년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괜히 테슬라 나가라, 폭스바겐, 아우디, 토요타 나가라 하지 마세요. 국산 브랜드 응원하는 건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약 그 기업들이 정말로 중국에서 철수하면 국산 자동차조차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애플이 없으면 한참 멀리 앞서가고 있다는 국산 핸드폰도 살 수 없을 겁니다. 펩시가 없으면 멀리 앞서가고 있다는 국내 음료도 살 수 없을 겁니다. 외국 석유 기업이 중국에 들어온다면 리터당 기름값이 3에서 4위안 정도 될 겁니다. 폭스바겐, 토요타, 아우디가 없으면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 애국이라는 명분으로 합자 기업을 억누르지 마세요. 중국 시장도 균형이 필요하고 경쟁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산차가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우리 대부분은 결국 다시 자전거 타고 다녀야 할 겁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판매량은 급감하고 시장 점유율은 축소되었으며 중국 현지 기업들의 급격한 부상으로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빠지기 쉬운 이른바 양도살의 또 다른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양도살이란 사기 수법의 하나로 키우고 유인하고 죽인다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정교한 사기 착취 방식을 말합니다. 2019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상해 공장에서 열린 초대형 공장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중공 당국은 그에게 붉은 카펫을 깔아주며 파격적으로 환대했고 당시 관영 매체들은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산업을 점화했다고 극찬했습니다. 당시 테슬라는 외자 기업의 성공적인 중국 진출 모델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6년 만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점차 더 저렴하고 기능이 다양한 중국 브랜드로 이동했고 바디아와 샤오미 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25년 초 기준 바디아는 2달간 48만 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75% 이상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테슬라는 6만 대 수준에 그치며 오히려 14% 감소했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21년 11%에서 2025년 4%로 내려앉은 반면 바디아는 29%까지 치솟았습니다. 테슬라의 이러한 몰락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중공 당국의 양도살 전략이 다시 작동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양도살을 말하자면 처음에는 거대한 시장과 각종 혜택으로 외국 기업을 끌어들이고 이후 기술 이전, 합작 구조, 산업 스파이 등을 통해 핵심 기술을 흡수한 뒤 마지막에는 현지 기업이 외국 기업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방식입니다. 한때 상해 초대형 공장은 테슬라 글로벌 생산량의 절반을 담당할 정도의 핵심 기지였습니다. 그러나 협력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은 테슬라의 기술과 운영체제를 빠르게 흡수했고 결국 강력한 경쟁자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패턴은 중국에서 사업을 했던 수많은 외국 기업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핵심 외국 소비자의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거나 부분 철수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전략이 아니라 중국 중산층의 소비력이 뚜렷하게 약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며 동시에 급변하는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외자 브랜드들이 생존을 위한 방향 전환과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10월 4일 스타벅스는 중국 사업 지분 60%를 보유자본에 매각했습니다. 11월 10일 버거킹의 모 회사 RB는 중국 내 사업 지분 83%를 CPE 원봉 자본에 매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커스타 커피와 피츠 커피 역시 중국 내 사업 매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블로그는 최근 변화가 외식업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스포츠용품의 대표적인 글로벌 브랜드 디카트론 역시 중국 사업 구조 조정을 위해 중국 지역 지분 일부를 매각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아키아의 쇼핑센터 사업 또한 매각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해외 브랜드들 일부는 이미 중국 시장에서 손을 떼고 떠났고 일부는 새로운 인수자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한두 외국 기업의 철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다수의 외국 기업이 연이어 중국을 떠난다는 것은 그 배후에 중국 소비 시장의 급속한 위축이라는 더 큰 신호가 숨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산층의 붕괴입니다. 현재 중국 중산층이 겪는 가장 큰 압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업의 감원과 임금 삭감, 둘째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산 가치의 급격한 축소입니다. 최근 우리 회사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는데 원래는 다음 주쯤 발표될 줄 알았던 조치가 오늘 갑작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상사에게 불려가 이야기를 들었고 다행히 저는 해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전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월급은 기존 3만 위안에서 2만 위안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래도 6대 보험과 주택적립금은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팀에서는 반드시 3명은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해고 대상자는 N+1 방식의 퇴직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계산해보면 실질적인 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블로그의 신부는 북경에서 생활하는 북경 떠돌이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집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향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누가 낯선 도시에서 이렇게 떠돌며 살고 싶겠습니까? 특히 외지에서 묵묵히 일하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감원은 훨씬 더 잔인합니다. 이미 가정을 꾸리고 주택담보대출까지 짊어진 이들에게 그 압박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요즘 북경 지하철에서는 짐가방을 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아쉬움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아직 부모나 가족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이해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그들을 더욱 괴롭게 합니다. 그녀는 담담히 말합니다. 올해 북경에서 일하며 산다는 건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막힌 길은 없으며 지금의 어려움은 잠시 스쳐가는 구름일 뿐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 해고당했어요. 오늘이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급여가 삭감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결국 해고까지 당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로 퇴직 절차가 처리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친한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계속 저를 위로하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인터넷 업계에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왔어요. 그런데 31살에 이렇게 갑자기 실직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번 일은 결국 경기 침체 탓이 컸던 것 같아요. 회사 전체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 일부 프로젝트는 아예 접었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해고된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중 한 동료는 작년에 고향에서 막 집을 샀는데 지금 매달 대출 갚아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해서 부담이 정말 크다고 하더라고요. 블로그는 이번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한때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자신에게 맞는 일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농촌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하나 노력하며 작은 시골 마을에서 대도시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지금은 31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불안감이 더 크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동료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시간을 이용해 푹 쉬고 여행도 다녀오라고 위로해줬다고 합니다. 그녀도 인생이 항상 순탄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아직 갈 길이 멀기에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는 결국 인원 감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상사와 면담이 있었는데 주요 내용은 현재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좋지 않고 우리 팀의 전반적인 효율도 낮다는 이유로 재무부서에서 인건비 절감을 요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사도 최대한 버텨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감원이 불가피해졌다고 하더군요. 현재로서는 한 명이 대상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팀원 모두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자청하려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어려운 상황을 감내하고 있었던 겁니다. 최근 2년간 경기 불황이 지속되다 보니 감원 소식도 낯설지 않고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작년 6월에도 회사에서 한 차례 감원이 있었는데 거의 모든 직원들이 N+1 기준대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해고된 직원들 대부분은 졸업한 지 1, 2년밖에 되지 않은 젊은이들로 어떤 사람은 반달치 월급만, 어떤 사람은 한 달치 급여만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감원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알려졌지만 누구든 결국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해고되지 않더라도 남은 사람에게 더 많은 업무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 여전히 실적을 위해 악착같이 일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회사의 상황이 진짜로 나아지거나
다음번 해고가 올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항에 있는 한 유명 상장 MCN 회사가 지난 반년간 구조조정을 거치며 직원 수가 원래 3,000명에서 현재 1,5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해고된 셈이죠. 그리고 지금은 급여 구조도 바꾸고 있어요. 사실상 임금 삭감인데 원래의 기본급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걸 실적급으로 돌려서 점수제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많은 직원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은 N+1 기준으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N+1이 없는 경우 4에서 5년간 열심히 일해온 오래된 직원들 입장에서는 꽤 손해죠. 블로그는 해고된 직원이 노동중재 절차를 선택한다면 그 길은 매우 번거롭고 힘든 여정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노동감독기관은 대개 노동자 편이 아니라 회사 편을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세금을 내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둘째, 중재를 진행하려면 본인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후에는 긴 대기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재판이 열리기까지 2, 3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더 복잡한 건 회사 측이 맞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 과정이 시간과 에너지를 크게 소모하게 되어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게다가 외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중국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노동자들은 대규모 실업 쓰나미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탈중국 흐름은 앞으로 더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의 매우 뚜렷한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일본 역시 탈중국화 흐름을 빠르게 따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유니클로 매장만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니클로 의류의 라벨을 보면 대부분이 메이드 인 차이나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라오스,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등으로 바뀐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히 중국의 인건비가 높아져서라는 이유만으로 보기엔 부족합니다. 진짜 이유는 일본이 미국과 유럽과 함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블로그는 이른바 탈중국화란 결국 중국인들이 단지 장소만 바꿔서 계속 일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봅니다. 요 몇 년 사이 무역 전쟁이 발생하면서 중국 국내에 적지 않은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동남아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스콘, 입신 같은 대표적인 기업은 물론이고 해외 기업들까지도 베트남 북寧성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전히 중국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장비 역시 대부분 중국산이고 공장을 설립한 주체도 중국 기업들이라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산업 생태계와 비즈니스 네트워크 전체가 중국에서 통째로 옮겨간 셈입니다. 결국 사람과 자원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현상이야말로 탈중국화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탈중국화 현상은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결정이 아니라 지정학적 갈등, 생산 비용, 시장 전략 등 다양한 요인이 얽힌 결과입니다. 그 중에서도 관세 문제는 가장 먼저 작용한 핵심 원인입니다. 테슬라는 고율의 관세로 인해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했고 그에 따라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우회 전략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정책 불확실성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의 복잡한 글로벌 정치, 경제 환경 속에서 테슬라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정책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공급망 전체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1인 미디어 운영자는 테슬라가 공급망을 조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동차 부품 공급지로서 완비된 산업 체계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공급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려 한다면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 전체로 보았을 때 이번 변화는 공급망 재편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른 기업들로 하여금 공급망의 다변화와 안전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인입니다. X. 나가. 누구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야? 돈 쓰려고 맥도날드에 온 건데 왜 나가야 해? 야, XX. 내가 왜 나가? XX. 당신 차가 길 중간에 있잖아요. 당신 차를 어떻게 옮길 줄 몰라요? 보세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신 태도 좀 좁게 할 수 없어요? 당신 좀 이상하네요. 우리 다 같은 중국인인데 왜 나보고 꺼지래요? 그럼 당신이 꺼지시지. 같은 중국인이라니요? 당신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이면 중국으로 돌아가요. 외국에서 중국인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호주 한 마트에서 중국인 고객이 대량으로 분유를 사재기 하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이를 목격한 현지인이 강하게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뭘 찍어? 뭘 자꾸 찍어? 나는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 여자가 걔를 케이블카에 데리고 타려고 했는데 케이블카 직원이 걔가 있는 걸 보고는 탑승을 막았대요. 그러자 그녀가 현장에서 물건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고 너무나도 흥분해서 우리 쪽 광장 반대편에서도 그녀 목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우리 중국인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잖아요. 우리 중국인들, 이 비행기를 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두 사람만 우리를 상대하게 하다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오래 기다리게 할 건가요? 밖에는 가족들도 있고 다들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내 뒤에 있는 바의 공지문에는 순수 중국인 남성 단체의 입장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파크 영업장에 입장하려면 중국인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같거나 여성이 더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중국 남성들이 이곳에서 태국 손님들을 괴롭혀 싸움이 발생했었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고 해요.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지만 양해 부탁드린다는 내용인데요. 와, 정말 충격이네요. 중국인이 붉은색 정장을 입고 일본 시부야 거리에서 틱톡 춤을 추는 영상이 퍼지자 일본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중국에서 예를 들면天安문 광장에서 이런 짓을 해보라는 식의 반응도 있었고 일부는 이건 불법 촬영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인이 일본 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며 중국풍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며 현지 시민들의 불쾌감을 무시한 채 거리 점거를 일삼는 행위는 이미 일본인들 사이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중국이 2012년에 이미 세계 최대 관광 소비국이 되었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통치 아래 중국인 비문명적 행동은 여전히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데나 침을 뱉고 공공장소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줄을 서지 않고 끼어들고 공공장소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이러한 형태들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인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해왔습니다. 한 중국인 관광객이 서울 경복궁 담벼락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 대변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런 침 뱉는 행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일반 음식은 나한텐 좀 안 맞아요. 식습관이 독일이랑 많이 달라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정말 싫어요. 말하기 불편하면 편집해도 괜찮지만 꼭 언급하고 싶어요. 여기 남자들이 길거리에서 침 뱉는 걸 너무 자주 봅니다. 난 이런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의 없고 무례하고 수준 낮아 보입니다. 유일하게 싫었던 건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쓰레기를 막 버리는 거예요. 산을 오를 때 그런 행동은 정말 싫더라고요. 만리장성에 갔을 땐 거기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중국인이었어요. 그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콧물을 장성에 문질러 닦는다든지 거기다 뿌려놓는다든지 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아니죠. 너무 불쾌했어요. 지금 저는 아이슬란드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어요. 밖에는 눈보라가 계속 내리고 있죠. 제 뒤에는 문이 하나 있는데 방금 중국인 단체 손님들이 몇 차례에 걸쳐 들어왔어요. 총 10명쯤 됐는데 그중 절반 정도는 문을 닫지 않고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가서 문을 닫아야 했죠.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는데도요. 왜들 문을 안 닫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해외여행할 때 특히 외국에서는 반드시 이미지와 매너를 좀 신경 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시끄럽게 떠든다든지 문 하나 제대로 안 닫는다든지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 남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밖에 없죠. 한 여성이 경치 좋은 곳에서 새치기를 하려다 남성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여성은 저를 얕보지 말아요. 그래도 새치기 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 끌어요? 손대지 말아요. 왜 날 끌어요? 무슨 권리로 날 끌어요? 당신이 남자라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요? 이곳은 영국입니다. 이건 올해 내가 만난 최악의 관광객들이에요. 이 바닥 좀 보세요. 남쪽 어느 도시에서 온 사람들인지 굳이 말하지 않을게요. 해외 뷔페 식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마치 공짜인 것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뷔페에서 생굴이 나오는데 셰프가 사람들이 굴을 낚아채는 모습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현장은 매우 혼란스럽고 난장판 그 자체입니다. 두 여성 관광객이 해발 2800m 고지대에서 인증샷 명당을 두고 언쟁 끝에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해당 장소에는 사진을 찍기 좋은 액자 프레임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결국 그 프레임이 마치 링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티베트 라사의 관광지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일탈 행동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국 경복궁 담장에서 노상 배변을 한 데 이어 일본 전철 안에서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고 공중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드라이기까지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문명적 행동은 현지 시민들의 불만을 키울 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국제적 이미지를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21세 중국인 인기 유튜버 일과수가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100위안으로 가난한 여행하기라는 영상을 촬영하며 여러 가지 무리한 행동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촬영이 금지된 세관구역에서 영상을 찍었고 공항 화장실에서는 머리를 감은 뒤 손 건조기를 헤어드라이기처럼 사용했습니다. 또한 전철 안에서는 여러 좌석에 걸쳐 누워 자리를 차지하고 손잡이를 붙잡고 턱걸이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식사 비용을 아끼겠다며 과일 가게에서는 포도를 계속 시식했고 결국 점주가 화를 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는 물만 주문해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과도한 행동들은 온라인상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으며 많은 이들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중국인의 국제적 이미지를 해치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본이 관광 정책을 완화했나요? TV에서 난간에 기대어 있는 남자를 보셨나요?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밥도 안 먹고 물만 달라고 하는 남자를 보셨나요? 당신들은 그저 일본인들과 말다툼해서 클릭수를 노리는 사람들인가요? 최근 몇몇 얼간이들이 뉴스 아트를 선보이며 일본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신주쿠나 시부야처럼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길 한복판에서 어색하게 춤을 추며 교통을 방해하고 전세계 관광객들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스로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춤을 잘 춘다고 해도 그렇게 우스꽝스럽고 창피한 춤을 추면서 스스로를 민족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길거리에 똥 싸고 헛소리를 늘어놓는 거랑 뭐가 다르죠? 진짜 우리 중국을 망신시키는 거예요. 설령 당신이 주목을 받고 싶고 조회수를 벌고 싶다 해도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 전철에서 손잡이 잡고 운동하면서 나는 중국을 사랑해 라고 외치고 식당에서 물 공짜로 얻어 마시는 법, 공중 화장실에서 머리 감고 말리는 법을 시범 보이고 전철 좌석 위에 들어 누워 있고 이런 일련의 이상한 행동들은 다 우리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이제야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왜 차별을 받는지 알겠어요. 사실은 한 무리의 악마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 그래요. 오늘 밤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슈퍼마켓에 가려고 했어요. 5분 정도 줄을 서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40대나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서 나 좀 도와줘요 라고 말하며 새치기를 했어요. 바로 그 말이었어요.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어떤 중국인들은 해외에 나가면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 하질 않는 걸까요? 반성은 하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 나가서 길바닥에 침 뱉고 막 소리 지르고 예의 없이 굴면서 사람들이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살았던 호주에서는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도 있어요. 먼저 남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존중받기를 바라죠? 제가 세만나의 스타벅스에서 가끔 커피를 사 먹거든요. 그날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이 둘. 작은 아이는 3, 4살쯤, 큰 아이는 8, 9살 정도였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원형 테이블 하나에 3개의 의자가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옆에 있던 또 다른 테이블까지 끌어와서 2 테이블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아이를 번쩍 들어서 테이블 위에 앉히고 그 아이의 기저귀 물에 젖으면 아주 무거운 거 아시죠? 그 큰 기저귀 가방을 그대로 테이블 위에 놓더라고요. 제발 부탁인데 제발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창피한 행동은 하지 말아줘요. 그 순간 정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말레이시아에서 머물던 한 여성 블로거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벌어진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매장 안에서는 모두가 줄을 서서 커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유독 한 중국인 아주머니만 줄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가 주문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본 서양인이 여기에 줄을 서셔야 합니다 라고 친절하게 안내하자 이 중국인 아주머니는 오히려 당당하게 뭐라고 못 알아듣겠어 중국어 말로 해 라고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어이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블로그는 일본에서 겪은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도쿄 지하철에서 표를 잘못 구입해 출구를 통과하지 못하자 일본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주변 일본인들에게 고함을 치며 폭력을 불러오라 라고 큰 소리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녀가 마땅히 예의를 갖추어 도움을 요청하거나 국제 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 번역 앱을 쓰는 것이 정상적인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인에게 무리하게 명령하듯 요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표를 보여주시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당신의 표요. 뭐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Buy tickets. 표를 사세요. 뭐라고요?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추가로 표를 살 수는 없어요? 번역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번역해줄 수 없어요? 당신이 말한 게 무슨 뜻이에요? 나 지금 당신한테 말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요? 추가 요금을 내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중국어로 번역해주세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건가요? 뭐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일본인은 일본어를 씁니다. 나는 일본인이 아니에요. Speak 이거. 당신이 이걸 갖고 있다면 그냥 이걸 번역해주면 되잖아요. 계속 이상한 말만 하지 말고요. 이렇게 일찍 해줬으면 됐잖아요. 왜 계속 이상한 말만 하는 거예요? 멍청인가? 이건 일본을 찬양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으로서의 기본 인성에 관한 문제예요. 일본 사람이 일본에서 일본어를 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 언어를 못한다면 방법을 찾는 게 맞죠. 그런데도 무슨 새소리를 하냐라고 말하다니요. 또 다른 일도 있었어요. 그 여성이 호텔에 묵었는데 여행 가방 바퀴가 망가졌다고 그걸 그냥 호텔에 버리고 가려고 했어요. 호텔 측에선 우리가 버려줄 수는 있지만 처리비로 2,000엔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사실 이런 짐 처리 같은 건 돈을 준다 해도 호텔 입장에선 번거롭고 귀찮기만 한 일이에요. 이 블로그는 일본에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뿐만 아니라 대형 폐기물은 사전에 예약해서 버려야 하며 보통 일주일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각 대형 폐기물마다 처리 비용이 다르며 반드시 요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일본의 규칙으로 외국인뿐만 아니라 일본 자국인들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예를 들어 일본은 서비스 강국이며 매일 근무 시 웃는 얼굴로 응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근무 중에 여러 무례하거나 수준 낮은 중국인을 자주 마주친다면 당연히 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고 이후 다른 중국인을 대할 때도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국인들도 국내에서 무례한 일본인을 한두 번 겪는다면 다음 일본인을 볼 때 선입견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일본에 와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건 나라를 빛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가르치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나라 망신을 주러 온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여기서 저지른 나쁜 일은 당신 개인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저 중국인이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할 뿐입니다. 방금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정말 화나는 일을 겪었어요. 어떤 아저씨가 야구 모자를 쓰고 LB 옷을 입고 있었는데 검색대를 지나갈 때 뭔가 똑똑한 척을 하더라고요. 원래는 지그재그로 된 보안 동선을 따라 이동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안전줄을 그냥 확 치워버리고 자기 일행 7, 8명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 바람에 주변이 한순간에 너무 붐볐고 옆에 있던 서양인 부부 2명이 우리를 보며 웃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어요. 우리가 외국에 나올 때 우리는 중국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질서를 존중합시다. 중국인들은 왜 이처럼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동을 보일까요? 그들의 본성이 원래 그런 것일까요? 중국은 5,000년 문명을 이어온 고대 국가이며 한때 전 세계가 주목한 찬란한 문화와 예의를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1949년 이후 중공은 중국의 전통 문화를 체계적으로 파괴했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 명절, 예법, 오락, 복식, 음식, 생활 양식 전반까지 철저히 바꿔버렸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는 중국인의 부정적인 이미지 역시 본성이 아니라 중공체제 아래에서 전통이 붕괴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공체제의 희생물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문화의 다리일까요? 경계선일까요? 중국 다마들의 싱가포르 열창은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외국에 여행 가서 국기를 흔들고 국가를 부르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민족적 자부심을 표현하고 싶더라도 그런 방식은 아니죠. 그런데 요즘은 아예 도를 넘어서 어떤 중국인들은 홍콩 군복을 입고 일본 후지산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 뉴스를 봤을 때 내가 느낀 건 딱 하나, 일본의 포용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나라였으면 아마 이미 심각한 충돌이 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블로그가 지적한 사건은 올해 10월 장자제 관광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한 한국인 여행사 가이드가 단체 관광객을 인솔하며 평소처럼 깃발을 들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중국인 남성이 다가오더니 그 깃발을 가리키며 따졌습니다. 이거 중국 국기 맞아? 지금 당장 내려. 안 그러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현장에서 관광객들이 직접 촬영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너요! 널 보내줄 수 없어.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로는 한국인 가이드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당황하며 왜 그러시냐고 여러 차례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검은 옷을 입은 중국 남성은 격앙된 상태로 중국 땅에서는 외국 깃발이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고집하며 거칠게 그 깃발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에 한국인 가이드는 이 깃발은 단순히 여행팀을 식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남성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중국인 온라인에서도 주류 의견은 해당 남성이 과도하게 반응했으며 지나치게 편협한 행동이었다는 데 무게가 실렸습니다. 특히 한국은 장자재의 가장 큰 해외 관광객 유입국으로 2024년 전체 기준 외국인 관광객의 70% 이상이 한국인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장자재가 오랜 시간 쌓아온 관광 이미지와 지역 경제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게 애국입니까? 애국이란 세금 제때 내고 세금을 더 많이 내서 일자리 만들고 결혼해서 아이도 많이 낳고 운전할 땐 끼어들지 말고 고속도로에선 거북이처럼 느리게 가지 않는 것, 이런 게 바로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남의 나라 일본까지 가서 거기 경제에 불 지르고 오는 게 애국이라고요? 그건 애국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사람들 감정을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내가 새로 산 5단에서 낡은 양말 2짝이 튀어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 세상에 냄새나는 양말이에요. 남의 냄새나는 양말 너무 역겨워. 이 손으로 만졌다고요. 다들 말 못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영상 속 여성은 솔직히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만 공짜를 좋아하시고 얕게 행동하는 걸 즐기시는 것 같아요. 옷도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택도 떼지 않고 며칠 입은 다음에 사진 찍고 체크인하고 나서 반품해버리시더라고요. 이 여성은 옷에 달린 택을 그대로 단 채 거리를 거닐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여성의 치마에는 택이 달려 있습니다. 만약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정말 절대 믿지 못했을 거예요.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요. 이 택배들 전부 다 여성 의류 반품입니다.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요즘 일부 고객님들께서 옷을 구매하신 뒤 사진을 찍고 반품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품된 옷에 립스틱 자국이나 파운데이션이 묻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일은 어느 날 저희 남자 직원 2분이 반품된 상품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한 여성 고객님께서 반품하신 나시 원피스 안에서 입던 속옷이 함께 나왔던 겁니다. 순간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냄새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유모 형님은 지금까지 저희가 만난 고객님들 중 가장 당황스러운 분이십니다. 고객님께서는 호남성 장사시 출신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품에 붙어있던 택을 떼어내신 뒤 한동안 입다가 라이터로 지져서 옷에 다시 부착하고 반품하셨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더욱 놀라운 건 몇 년 동안 착용하신 듯한 개인 소장 의류를 저희에게 반품이라고 보내셨다는 점입니다. 해당 제품은 저희 매장에서 판매한 적조차 없는 상품이었고 자신의 옷을 반품이라고 보내신 점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여성들이 입고 있는 옷에는 택이 붙어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절대 알 수 없을 거예요. 저는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이 플리스 안감 바비 팬츠를 팔았어요.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반품해야죠 라고 말했죠. 바지를 받아보니 상자에 담겨 있었고 아주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겉을 확인해보니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감을 꺼내보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걸 반품해서 뭘 말하려는 거예요? 젊다는 걸 보여주려 하는 건가요? 아직 폐경이 안 됐다고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너무 구역질이 납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되면서 무료 반품, 무조건 반품 같은 정책이 일부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공짜로 쓰고 돌려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100표식 반품이라 불리는 회색지대에서는 여행이나 모임에 사용하려고 물건을 잠시 쓰고 난 뒤 품질 문제가 있다며 반품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더 심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는 빈 상자를 반품하거나
가짜 상품으로 바꾸치게 하거나 심지어 시스템의 환불 허점을 이용해 상품과 환불금을 동시에 챙기는 방식까지 사용합니다. 이번에 제가 만난 이 우수 고객은요, 할리우드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고객님은 10월 말부터 저희 매장에서 30여 개가 넘는 상품을 구매했는데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분의 반품률은 무려 98% 이상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이 우수 고객님께 운송장 번호를 다시 제대로 입력해달라고 요청드렸더니 알겠습니다 라고만 답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주 화요일 저희는 한두 건이 아니라 수십 건의 상품에서 운송장 번호가 엉터리였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쉽게 말해 반품을 빈 박스만 보낸 거였죠. 이렇게 행동하면서 인과응보가 두렵지 않은 걸까요? 함께 보시죠. 조경에 사는 한 쓰레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반품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 반품한 옷들을 보세요. 전부 저희 매장에서 판매한 상품이 아닙니다. 완전히 엉뚱한 옷들을 반품했어요. 저희가 연락해도 무시하고 전화를 걸어도 신경도 안 씁니다. 겨우 연락이 닿아서 말했더니 택배사가 잘못 보낸 거라며 책임을 회피하더군요. 하지만 이 옷들이 어느 매장의 것인지 상관없이 저는 어떤 업체도 이런 상태로 상품을 보내지는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옷이 너무 낡았고 어디서 몇 년 전에 입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냄새가 정말 심합니다. 이 옷은 저희가 단 한 번도 판매한 적 없는 옷이고 게다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분명 입던 걸 젖은 채로 반품한 걸 겁니다. 오늘 또 반품 하나가 들어왔어요. 바지는 보풀이 생길 때까지 입었는데 택은 그대로 붙어있는 상태로 저희에게 반송되었습니다. 두 벌을 샀는데 한 벌은 L 사이즈로 입어서 보풀이 생긴 거고 다른 한 벌은 XL 사이즈로 입지 않은 새 제품이었어요. 그건 저희가 정상적으로 반품 처리해드렸죠. 근데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사실 얼마 전부터 거의 겨울철로 접어들면서부터 날씨가 추워진 뒤로는 이런 상황이 하루에 하나씩은 꼭 생깁니다. 입고 세탁한 걸 그냥 반품 보내는 경우가 정말 자주 발생해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다니 예상치 못했습니다. 다행히 택배 기사님께서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셨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순풍 택배입니다. 고객님의 택배가 신구에 도착했습니다. 핸드폰 케이스 맞죠? 네, 맞습니다. 어디 계세요? 저 대신 수령 처리해 주시고 안에 있는 건 그냥 버려주세요. 아, 핸드폰 케이스가 하나 더 있네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처리해 주세요. 들으셨죠? 본인 입으로 직접 수령 처리만 해주시고 안에 있는 건 버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다니 정말 기가 막힌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여자지만 당신 같은 여자를 보면 정말 역겨워요. 보세요. 제가 얼마나 깨끗하게 써온 소파 방석인지. 하얗고 말끔했던 소파 방석을 당신은 시커멓고 더럽게 써놓고 2달이나 사용해놓고는 반품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반품된 물건엔 빨간 얼룩까지 묻어있었어요. 방석 하나에 20에서 30위안밖에 안 해요. 더러워졌으면 그냥 빨든가 아니면 일회용처럼 버리고 새로 사면 그만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이렇게 반품하는 건 정말 부끄럽지 않나요? 가족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요. 이 박스를 여는 순간 폭약 터진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이 2벌의 옷은 한 여자분이 반품한 것인데요. 이 친구는 이 옷을 3개월 동안 입고 품질이 안 좋다고 했어요. 제가 어느 부분이 안 좋냐고 물었더니 실밥이 좀 풀렸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난리를 치냐면요. 3개월 동안 입은 옷이니 당연히 반품이 안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언니가 너네가 환불 안 해주면 나 지금 10층에서 뛰어내린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부모님이 20년 넘게 키워놓은 딸이 59.9위안짜리 바지 하나 3개월 입고 반품 거절당했다고 10층에서 뛰어내리겠다니 와 정말 독한 사람입니다. 한 전자상거래 업체의 하루 반품량이 약 10,000건에 달합니다. 반품률이 80에서 90%를 넘는 상황이 이어지자 많은 판매 업체들이 고육지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신제품 의류 택을 A4 용지 크기만큼 크게 만들거나 비밀번호 자물쇠 형태의 특수 태그를 부착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옷을 실제로 사용한 뒤 반품하는 이른바 100표식 반품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상품을 착용하고 외출하기 어렵게 만들어 불필요한 반품을 막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아휴, 정말 방법이 없네요. 방금 60 위안 넘는 티셔츠 하나 반품 받았는데요. 이 고객님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에 드시면 그냥 입고 계시지. 왜 반품하셨어요? 옷에 간장 국물까지 튀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걸 입고 외출까지 하신 모양이에요. 게다가 옷에 달린 라벨은 한쪽은 가위로 자르고 다른 한쪽은 그대로 두셨어요. 저희는 전부 투명 낚싯줄로 박음질하는데 이분은 하얀 실로 꿰맨 흔적을 지우지 못하셨더라고요. 그런 머리를 굴릴 시간에 차라리 열심히 일해서 마음에 드는 옷 당당히 구매해 입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 옷에 달린 택 좀 자를 수 있어요? 안 돼요. 나 슈퍼카 긁을게요. 가능해요? 지금 바로 자를게요. 봐요. 계속 나보고 큰 택으로 바꾸라고 하더니 이건 너무 크잖아요? 나 민망하단 말이에요. 와, 여러분 저 영상 하나 봤는데 거기서 상점들이 전부 큰 택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로 받아보니까 택이 진짜 이렇게 크네요. 괜찮네요. 이건 진짜 반품 안 할 거예요. 이 집 옷 정말 좋아요. 진짜 좋아요. 요즘 사람들 정말 버릇이 없어졌어요. 옷에 방범택이랑 라벨이 저렇게 눈에 띄게 달려 있는데도 어떻게 저걸 달고 밖에 입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옷도 너무 더럽게 입었고 세탁해도 안 지워지고 안쪽엔 피인지 뭔지 이상한 게 묻어 있고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요즘엔 옷을 인터넷으로 구매한 다음 며칠 집에서 입고 나서 반품 기한 내에 다시 돌려보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 않나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었다면 요즘 판매자들이 옷에 그렇게 크고 눈에 잘 띄는 택을 달아두진 않았겠죠. 분명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일 거예요. 사실 저는 판매자들이 이렇게 하는 걸 꽤 지지해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사람이 며칠이나 입었다가 반품한 옷을 받는 건 정말 싫거든요. 이건 저희 마우스패드 스타일의 택이에요. 만약 저희 옷을 입고 외출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우스패드를 떼어내면 7일 무조건 반품은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중국 의류업계에서는 특히 여성복의 반품률이 매우 높은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반품을 요청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일부 여성 소비자들은 요즘은 마음에 드는 옷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며 옷을 10벌 사면 9벌을 반품할 정도라고 토로합니다. 반면 일부 업계에서는 촬영 환경을 과도하게 꾸미거나 전문 모델을 활용해 실제보다 더 좋아 보이도록 연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실제로 옷을 받아보면 색상이 다르거나 사이즈가 작거나 원단 디자인이 기대와 차이가 나는 이유로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복 판매 업체들이 이번에 도입한 초대형 택 부착 조치의 핵심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옷을 착용해 외출한 뒤 반품하는 악의적 반품, 즉 착용하고 반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대응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택이 이렇게 커진 건가요? 아무리 큰 택을 달아놔도 내가 이 거리에서 가장 이쁜 여자가 되는 건 막지 못할 거예요. 최근 중국 대륙에서는 악의적인 반품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많은 판매업체들이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일부 소규모 상인들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심지어 빚을 지고 사라지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살아남은 업체들 가운데서는 높아진 반품률을 충당하기 위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품의 가성비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제품의 품질이나 서비스 자체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초대형 택 같은 장치만으로 반품을 줄이려는 방식은 결국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더 큰 문제는 구조적 사회 환경입니다. 정상적인 경영 전략이 효과를 내려면 기본적인 신뢰와 도덕적 규범이 유지되는 사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공 체제 하의 중국 대륙은 도덕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신용의 가치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규정을 교묘히 악용하며 편법, 투기적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는 데 거리낌이 없고 이 같은 풍조가 여러 비정상적 현상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쉽게 빼낼 수 있어요. 바늘이나 날카로운 걸 준비하세요. 작은 구멍이 있어요. 톡톡 두드려서 열고 살짝 당겨 빼세요. 사용법 익혔나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이제 정말 팔 수가 없습니다. 정말 팔 수가 없어요. 지금 북경 집값이 하북성보다도 더 쌉니다. 이 단지만 해도요, 방산의 국영기업이 개발한 타운하우스형 아파트 단지인데 예전에는 한 채에 200에서 300만 위안 하던 집이 지금은 80만 위안대입니다. 제곱미터당 단가가 9천 위안 정도밖에 안 해요. 게다가 전부 이런 신축 아파트로 6층짜리 엘리베이터 완비, 한 층에 2가구씩 90제곱미터 면적의 방 3개 구조로 인테리어까지 마친 상태로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집 보러 모시겠습니다. 북경 집값이 정말로 무너졌습니다. 조양구의 이 아파트 단지 5년 전에 260만 위안 하던 투룸이 지금은 100만 위안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양광상동이 최근 2달 동안 왜 이렇게 많이 하락했을까요? 9월부터 다시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해당 단지의 제곱미터당 최고가가 10만 위안이었는데요. 지금은 5만 위안 초반 수준까지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인데 정말 저점 매수의 시기가 온 걸까요? 댓글란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형님들, 이게 믿기십니까? 형님들 그 집이 지금 고작 30만 위안밖에 가격이 안 나옵니다. 저는 아직도 이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제 집은 당시 100만 위안 이상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고작 3에서 4년이 지났을 뿐인데 지금 시세가 30몇 만 위안이라니요. 형님들, 정말 진심으로 여쭙습니다. 그 가격에 파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파실 마음이 있으시면 제가 바로 매매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형님들을 찾아온 이유도 바로 이 집을 팔아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붕괴된 이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천, 상해, 북경 등 주요 도시들이 최근 주택 구매 제한 조치를 완화했으며 중국 당국도 여러 차례 경기 부양책을 시행했지만 집값 하락이라는 큰 흐름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0월 중국 7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그 하락폭은 1년 사이 가장 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경 남부 제 뒤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의 집값 격차가 정말 너무 큽니다. 예전에는 1제곱미터당 12,000에서 13,000 위안까지 들었는데요. 지금은 세대 단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룸은 12만 위안, 투룸은 18만 위안, 쓰리룸은 25만 위안입니다. 게다가 이 집들은 제 뒤에 보이는 로열동 수준의 최고 매물입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북경 전체에서 가장 저렴한 단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이 하락한 단지이기도 합니다. 분양 당시에는 제곱미터당 37,500위안에 거래되었고 집을 구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그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고 거기서도 한 번 더 꺾여야 할 판입니다. 방송에서 말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북경의 월세 시장이 이렇게까지 안 좋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10년 넘게 집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작년이 가장 힘든 해였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심각하네요. 이제는 저도 버티기 힘들 정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해보자면 우리의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거나 경제 전반적인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요. 시장에서 월세로 내놓은 집이 너무 많다 보니 세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진 게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북경에서 지금 월세 구하는 게 정말 가성비가 좋아요. 지금은 11월, 12월이라 월세 비수기인데요. 요즘 빈집이 정말 많고 가격도 조정이 잘 되고 무엇보다 엄청 저렴합니다. 저는 지금 사완 외곽에 살고 있고 제 집은 북향이라 아침 저녁 햇살만 드는 구조예요. 그런데 요즘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니까 세상에 남향집인데도 제 집보다 더 싸거나 비슷한 가격인 곳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투룸 월세가 4,000 위안 아래로 내려간 곳들도 아주 많아요. 예전에는 이 근처 투룸은 절대 4,500 위안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어요. 늘 가격이 높았는데 지금은 한순간에 4,000 위안 아래로 뚝 떨어졌네요. 세상에 정말 놀랍습니다. 혹시 느끼셨나요? 올해 들어 북경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연초 귀향 시즌 이후부터 지금의 금구운십, 즉 9월에서 10월 부동산 성수기 동안 큰 도로 위도 정말 한산하고 조용합니다. 요즘 그나마 활발해 보이는 직업들은 디디 대리운전, 기사, 배달기사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직들밖에 없고요. 제가 접촉하는 몇몇 기업들도 보면 급여 수준이 정말 형편없을 정도로 낮아요. 월세, 수도세, 전기세, 기타 자잘한 생활비까지 제하고 나면 정말 얼마나 남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 북경에서 과연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되나요? 요즘 저는 정말 마윈을 점점 더 존경하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몇 년 전에 마윈이 앞으로 집값은 배추값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다들 비웃으면서 믿지도 않았잖아요. 어떻게 집이 배추값이 되냐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특히 요즘은 은행에서 은행 직판 주택이라는 걸 내놨다고 하네요. 은행이 자신들의 부실 자산을 정리하려고 시세보다 20%에서 25%까지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물량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룻밤 사이에 북경 집값도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 아파트 단지의 집이 예전에는 제곱미터당 2만에서 3만 위안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제곱미터당 겨우 몇천 위안만 있으면 단독 출입이 가능한 단독마당과 단독주택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이에요. 게다가 이 단지는 규모 있는 단지로 총 200채가 넘는 주택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질 지경입니다. 바로 눈앞에 이 아파트 단지인데요. 2021년에 살 때 거의 300만 위안을 들였던 집이 지금은 80제곱미터짜리 투룸이 120만 위안이면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70년 사용권을 가진 정식 주택입니다. 중국에서는 매년 9월과 10월이 부동산 판매의 성수기로 업계에서는 이를 금구 언십이라 부릅니다. 이 시기에는 부동산 업체들이 다양한 판촉 행사를 대거 진행하며 고객 유치에 나서지만 올해 통계를 보면 금구 언십이라는 성수기가 무색할 정도로 시장이 활기를 띠지 못했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5년 10월 상품 주택 판매 가격 변동 관련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10월 한 달 동안 중국 70개 대중형 도시의 신규 분양 아파트 평균 가격이 전월 대비 0.45% 하락해 1년 내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중고주택의 평균 가격도 전월 대비 0.66% 하락하여 13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시장 흐름을 가늠하는 일선 도시들의 집값 하락세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그중 중고주택 가격은 전면적으로 하락 중인데요. 북경은 전년 대비 4.7%, 상해는 3.4%, 광주와 심천은 각각 6.4%와 3.3% 하락했습니다. 제 뒤에 보이시는 이 아파트 단지 보이시죠? 70년 사용권을 가진 정식주택인데요. 지금은 제곱미터당 8천 위안이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창 좋을 때는 제곱미터당 3만 위안이 넘게 거래되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자녀 세대만 남았고 층수나 평면 구조도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미 완공된 즉시 입주 가능한 집입니다. 요즘 북경에서 월세 놓는 게 이렇게까지 힘들어졌나요? 지금껏 집이 안 나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는데요. 제 친구가 해외로 나가면서 저에게 집을 대신 세놓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집은 서삼환에 있는 60제곱미터짜리 소형 투룸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월세가 8,500위안까지 나갔던 집인데 올해는 녹중계에 석 달을 올려놨는데도 전혀 나가지 않아요. 계속 가격을 낮췄고 지금은 단지 전체에서 가장 저렴한 7,000위안까지 내려갔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오고 심지어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믿기시나요? 요즘은 정말 많은 집주인들이 집을 팔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집들 대부분이 불과 1, 2년 전 대출을 끼고 구매한 집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당시 200만 위안의 집을 구입했고 그중 140만 위안을 대출로 충당한 경우 지금은 집값이 반토막이 나서 100만 위안 대회밖에 팔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 집을 팔고 싶다면 먼저 120만, 130만 위안을 은행에 갚아야 대출을 청산할 수 있고 그 후에야 집을 팔아서 100만 위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집을 팔기 위해 오히려 30만 위안을 은행에 더 얹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대출금 상환 중단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폐각망을 실수로 열어봤는데 거기에 제 집 가격이 60만 위안대로 떠 있는 걸 보고 정말 멍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집을 살 때 얼마 줬는지 아세요? 무려 140만 위안 가까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70만 위안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진 거예요. 저는 지금 아직도 70만 위안 넘는 대출이 남아있고 도대체 제가 무슨 마음으로 그때 이 집을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도시의 하이테크 개발구라고 홍보하길래 믿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이 집을 판다고 해도 남아있는 주택 대출을 갚을 수조차 없습니다. 일은 해도 돈이 잘 벌리지 않고 매달 4천 위안 가까운 주택 대출을 내야 하니 정말 버티기 힘듭니다. 저는 이제 대출금 상환 중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제가 2019년 4월에 산 집인데요. 그때 첫 계약금으로 1만 7천 위안을 냈고 대출 100만 위안을 받아서 총 210만 위안이 집값이었습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매달 5,300위안 넘게 꼬박꼬박 갚아서 대략 30몇만 위안을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보니 제가 갚은 금액 중 원금은 10만 위안도 안 되더군요. 즉 제가 냈던 11만 위안의 계약금도 사라졌고 그동안 갚아온 수십만 위안도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집을 산 지 6년 만에 결국 저는 대출금 상환 중단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2019년에 허창동구에서 집을 샀는데요. 총 가격은 120만 위안이었고 계약금으로 30만 위안을 내고 대출은 90만 위안을 받았습니다. 30년 만기 대출이었고요. 당시 대출 금리는 꽤 높아서 6.125%였고 매달 대출 상환금만 5,400위안 넘게 나갔습니다. 여기에 관리비와 가족들의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최소 1만 위안은 있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어요. 정말 이를 악물고 6년을 버텼지만 이 몇 년 사이에 집값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큰 기대를 안고 구매했던 집이었는데 지금은 시세가 겨우 80만 위안밖에 안 되고 게다가 팔고 싶어도 잘 나가지도 않네요.
혹시 아시나요? 지금 북경에는 집값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서 대출금 상환 중단을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매달 수백 건의 법원 경매 주택이 새롭게 등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그냥 차가운 통계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각각의 경매 주택 뒤에는 도저히 버티지 못한 하나의 가정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아이 교육을 위해 이를 악물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한 중년 가장의 집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집은 평생 모은 돈으로 조용한 노후를 보내려던 어르신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월 대출 상환금을 감당하지 못해 삶이 산산조각 나버린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정말 사람들이 대출을 갚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전체의 거의 30%에 가까운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인터넷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걱정하고, 누군가는 자영업을 하며 손님이 줄어드는 걸 두려워하고, 또 어떤 이는 일용직으로 일하며 고정 수입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매달 수천 위안의 주택 대출을 꾸준히 갚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 집값은 정말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계속 떨어진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빨간불이 켜지게 될까요? 2023년 제 고객 한 분이 1230만 위안을 주고 집을 샀는데요. 바로 지난달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집이 880만 위안에 거래되었습니다. 그 고객분은 집을 살 때 은행 대출 900만 위안이 있었어요. 지금 그 집을 팔면 돈이 남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20만 위안을 더 보태야 빚을 청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대출금 상환 중단을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늘 누군가는 말하죠. 집값은 앞으로 2, 3년은 더 떨어질 거야. 그런데 저는 묻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더 떨어질 수 있을까요? 만약 2, 3년 더 떨어진다면 도대체 몇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삶이 산산조각 나게 될까요? 전례 없는 주택담보대출 연체 사태가 조용히 전국을 휩쓸고 있으며, 불과 4달 만에 무려 30만 가구가 대출 상환을 중단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한때는 자신만의 집을 갖기 위해 평생을 바쳐 희망을 품고 달려온 이들이었지만, 지금은 부동산 거품에 집어삼켜진 희생자가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급품 붕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가져왔고, 이는 수많은 가정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한 여성 네티즌은 처음에는 아이에게 더 나은 성장 환경을 주고 싶어 100만 위안이 넘는 집을 구매했지만, 지금은 집값이 절반 가까이 하락했고 매달 대출금과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 벅차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바로 코로나19가 막 시작되던 때 집을 산 거예요. 그때는 100만 위안을 넘게 들여 집을 샀는데 지금은 50만 위안에도 아무도 사지 않아요. 게다가 아직 60만 위안의 대출이 남아있고 매달 5천 위안을 갚아야 하며 앞으로도 14년을 더 갚아야 해요. 이자만 해도 80만 위안이 넘으니 정말 집을 산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애착이 없을 수가 없죠. 막상 집을 판다고 하니 선뜻 마음이 떨어지지 않네요. 집값이 300만 위안대에서 100만 위안대로 떨어졌고 남편은 결국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 아이의 학군 문제 때문에 100만 위안을 대출받아 구매했던 집이에요. 월 상환금은 5천 위안이고 30년 만기 대출입니다. 지금 아이는 곧 중학교 졸업시험을 앞두고 있고 남편의 생각은 이래요. 앞으로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가든 무조건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하자. 이 집은 아이의 교육을 위한 역할을 다 했으니 이제는 손을 놓자. 현재 저는 실직한 지 3개월째고 남편 혼자 생계를 책임지며 주택 대출 부담까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부부는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출 상환을 중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집안의 모든 자금을 끌어모아 계약금 35만 위안을 내고 총 110만 위안짜리 집을 샀습니다. 대출은 75만 위안을 받았고 월 상환금은 4천 위안대였어요. 6년 동안 이를 악물고 갚아서 30만 위안 넘게 상환했지만 실제로 줄어든 원금은 고작 10만 위안도 되지 않더군요. 지금은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집이 80만 위안에 내놓아도 거래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 계약금과 지금까지 상환한 대출금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치면 이미 70만 위안 이상이 증발한 셈이에요. 지금 집이 운 좋게 팔린다 해도 손에 쥘 수 있는 건 겨우 10만 위안 정도이고 6년 동안 온 힘을 다해 버틴 결과가 65만 위안 순손실입니다. 최근 중국의 여러 은행들이 부동산 직판 업무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물들은 대부분 기업이나 개인의 대출금 상환 중단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 회수된 뒤 전통적인 법원 경매 절차를 우회하여 은행 직판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은 심지어 70% 할인, 즉 3분의 1 가격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산거래 플랫폼에서는 은행 직공이라는 표기가 유독 눈에 띄며
일선 대도시부터 작은 현 단위 도시까지 매물이 아주 많고 할인폭도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11월 11일 당일 하얼빈의 한 176제곱미터 주택이 단돈 31.5만 위안에 낙찰됐습니다. 제곱미터당 1,800위안꼴인데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최저가는 제곱미터당 3,700위안 수준입니다. 중국 본토 언론에서는 이를 분석하며 은행들이 직접 주택 판매에 나선 배경에는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하락세, 그리고 급증하는 대출 상환 불이행 주택, 채무 변제용 주택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법원 경매 절차는 진행이 느리고 복잡해 은행들이 현금화 경로를 찾을 수밖에 없으며 연말 실적 평가를 앞두고 부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줄이기 위해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올해 다들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 많은 분들이 2,000위안조차 손에 쥐지 못하는 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학업도 일도 결혼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요. 매번 크고 작은 결정에서 실수를 반복했고 앞날에 대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만 듭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실직했습니다. 집에서 손 놓고 탕핑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손 놓고 계시면서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위로는 부모님도 부양해야 하고 아랫돈은 자녀도 돌봐야 하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계신 건가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중국의 경제 발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소비는 부진하고 투자도 활기를 잃었으며 수출까지 타격을 받으면서 도시 안에 수많은 공장이 문을 닫고 파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중국인들의 삶에 심각한 소비 수준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노동자들은 월세조차 감당하지 못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윗세대 부모를 부양하고 아랫세대 자녀를 돌봐야 하는 중년 실직자들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불행한 사람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왜요? 혹시 우리가 당신 차를 막았나요? 아니요. 저 방금 저쪽에 차를 세웠는데 여기 계신 게 보여서요. 갈 데가 없어서 잠깐 여기 앉아 있으려고요. 아이까지 데리고 여기 계시는 거예요? 이건 다 당신 짐이에요? 이 아이 당신 자녀예요? 제 아들이에요. 학생, 이 아저씨가 너희 아빠야? 아빠 맞아? 이 사람이 네 아빠 맞니? 네. 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누구에게나 버티기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많은 분들이 실제로 수입을 거의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기지 않으신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거리에서 마주친 누구라도 좋습니다. 올해 돈 좀 버셨어요? 지금 주머니에 현금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10명 중 9명은 고개를 저으며 올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께 상해 현재 취업 현실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사례를 들어보면은 저는 올해 5월에 정리 해고를 당한 이후 지금까지 실직 상태입니다.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3개월 넘게 면접 기회조차 한 번도 얻지 못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면접 제안은커녕 연락 한 통 온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2-3시간씩 구직 앱을 돌리며 하루에 5군데 이상 꾸준히 이력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형업체든 대기업이든 누구 하나 제 이력서를 열어보거나 연락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상하이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배달일은 이제 끝났습니다. 요즘 배달일을 해볼까 고민 중이신 분들께는 정말 진심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주문이 아예 없습니다. 진짜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200위안 정도는 기본 출근비처럼 보장됐었는데요. 지금은 진짜 운이 좋아야 하루 200위안 버는 거고 그건 거의 고수입니다. 지금 벌써 오후 12시가 넘었는데 오늘 10시간 동안 일해서 고작 150위안 벌었습니다. 지금 배달은 시급이 15위안 수준으로 떨어졌고 어떤 분들은 15위안도 못 받고 10위안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일해도 100위안도 못 벌었다고 합니다. 한 달에 3,000위안 정도를 벌고 있다고 해도 하루로 계산해보면 고작 100위안 남짓입니다. 여기서 월세, 수도세, 전기세, 교통비, 식비까지 빼고 나면 사실 한 달에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니, 진짜 단 한 푼도 안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매일같이 일은 계속하고 있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사는 걸까요?
저는 2025년 졸업했는데요. 지금 정리해고를 당해서 벌써 일주일째 집에서 백수로 지내고 있어요. 면접도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하나도 붙지는 못했어요. 읽고 답장도 안 하거나 하지만 계속 집에만 있고 수입이 전혀 없다 보니 결국 배달 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오늘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다음날 0시 30분까지 일했는데 총 수입은 약 48위안이었어요. 이틀치 보험료가 5위안이라서 실제 순수입은 43위안 정도예요. 이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너무 막막해요. 내년에는 2천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새로 노동시장에 들어올 텐데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제 상황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대체 누가 돈을 벌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올해 37살입니다. 벌써 반년째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큰 불닭볶음면 한 그릇, 온라인에서 2봉지의 3위안도 안 되는 걸로 상어해요. 지난 6개월 동안은 아내의 월급으로 저희 세 식구가 버텨왔습니다. 저는 작년에 15년 동안 몸담았던 가구 업계를 접었고 그와 함께 200만 위안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됐었습니다. 저는 안희성 보주 출신으로 올해 28살입니다. 현재 저는 220만 위안이 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집은 이미 담보로 넘어갔고 가족도 각자 흩어졌습니다. 오늘은 진심을 담아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BMW와 포르쉐를 몰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지금은 지갑에 50위안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단 한 번도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거라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상장회사에서 HR로 11년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직접 정리해고한 인원만 685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고된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오전 9시 30분, 지난 10년 동안 HR 업무를 기록해왔던 그 노트북을 안고 IT 서비스 부서에 반납하러 가는 길, 익숙한 사무실 자리들을 지나가는데 한때 저와 함께 정리해고 명단을 짜던 소우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며 서류를 정리하는 척 하더군요.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함께 그 구조조정 명단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 명단에 제가 포함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중년에 이르러 거리를 떠돌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다리 밑에서 잠을 청하며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게다가 빚까지 한가득 짊어진 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집들의 불이 켜지는 밤, 저는 혼자서 이 다리 밑에서 지내며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저와 10년을 함께 보냈던 남편도 제가 빚을 지게 된 이후 주저없이 저를 떠나버렸습니다. 중국 춘절까지는 아직 3개월 넘게 남았지만 외지로 나가 일하던 농국민들 중 일부는 벌써부터 귀향길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공 당국은 대규모 농민공 귀향 사태에 대비해 전담 대응 조치를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농국민이 농촌에 대거 체류하거나 빈곤 상태로 다시 전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침체와 도시 내 실업 사태가 외부에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막 11월에 접어들었고 설날까지는 아직 3개월 반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고향으로 돌아가는 첫 농민공분들이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농민공인지 알 수 있느냐고요? 뱀가죽 가방을 들고 있는 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 상징적인 가방은 오랫동안 도시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귀향할 때 자주 사용하는 짐 가방이죠. 올해에는 유난히 귀향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줄고 도시에서 더는 버티기 힘들어진 분들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버티지 못하겠어요. 진짜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이건 전부 냉장고고 세탁기고 트럭 한가득 전부 실어서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만토우 빵만 먹는 생활 정말 더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제는 안 되겠어요. 저 먼저 철수할게요. 먼저 빠질게요. 여러분은 천천히들 하세요. 지금 매우 가혹한 사회 현상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주목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직 10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심천의 노동자들이 벌써부터 귀향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고속철역과 지하철역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벌써부터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광동 지역으로 일하러 온 이들이 11월이나 12월쯤에야 집으로 돌아가 설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냉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익숙한 장소, 익숙한 거리, 익숙한 냄새,
이곳에서 함께 지내던 같은 고향 사람들 가운데에는 벌써 한 달 반 가까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설을 앞두고 미리 귀향하기로 결심했다고 하시더군요. 이제는 더 이상 광주에서 버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선택한 길은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침대, 이불, 재봉틀, 세탁기, 에어컨, 전기 오토바이 등 지금 가진 물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챙겨서 고향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에서는 이제 정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고향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젠 안 온다. 다시는 안 온다. 이제는 집주인 배만 불려주지 않겠다고요. 현재 고용시장은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냐고 물으신다면 저희 팀은 거의 전원이 해고될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새 직장을 구한 동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격주 휴무가 기본에 잦은 야근은 일상이 되었고 급여는 이전보다 더 낮아졌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구직 앱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올라오는 공고들을 보면 대부분이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 게다가 관련 경력까지 요구합니다.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기업들도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평일에 잠깐 바람도 쐴 겸 쇼핑을 나갔는데 쇼핑몰 옆 보행자 거리에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걸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직장은 안 다니는 건가? 도대체 무슨 돈으로 소비를 하는 거지? 친구와 이야기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친구는 실직이 너무 무섭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아직 갚아야 할 대출이 너무 많아서 일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요즘 이런 마음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부디 이 어려운 시기 잘 버티시고 좋은 기회가 꼭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 목단강에서는 일자리를 구하는 게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문제는 이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요, 저 또다시 해고당했습니다. 솔직히 좀 창피합니다. 저 정말 못 버티겠습니다. 제가 한 달 월급이 3,000위안 조금 넘는데 집세가 1,800위안이에요. 그럼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가요? 도대체 왜 이 세상은 저 같은 사람 하나도 받아주지 않는 걸까요? 맞아요. 저는 가족의 도움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일을 제가 혼자 짊어지고 혼자 해내야 합니다. 아무도 저를 받쳐주지 않는다면 살아갈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한 네티즌은 요즘 사람들은 삶에 희망이 없다고 느끼고 온통 미래에 대한 불안뿐이라며 2019년 이전에는 실직 걱정이 크게 없었지만 지금은 매일 불안에 시달린다고 호소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탈진할 정도로 지쳐 있으면서도 정리 대상이 될까봐 두려워 억지로 버티며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며 업무량은 폭증하고 주말과 밤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프로젝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야근을 해도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 그는 최근에 내 모습은 마치 말라 죽기 직전의 나무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모두 그와 비슷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 사람 사는 사회가 맞나 의문이 들 정도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시장에 들렀더니 채소 파는 아주머니가 올해는 작년보다 판매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토로했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본 식당들도 텅 비어 있었고 점심시간조차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배달을 시켜도 배달기사는 올해 주문량이 작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고 말합니다. 식당도 한산하고 배달도 감소하고 시장 구매도 감소했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제 정말 먹고 마시는 것조차 줄인 것일까요? 청년층이 겪는 극심한 고용 불안 속에 온라인에서는 극단적 절약을 가르치는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식비 줄이는 법부터 화장품 절약 팁까지 다양한 생존형 라이프 스타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부 영상은 8위안으로 하루 2끼 먹는 법을 소개해 많은 젊은 층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9년 동안 살아온 광주를 떠나 고향인 중경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밖에서는 정말 살아남기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다시는 외지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고향에서 하고 싶어요. 이런 삶은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것 같은 나날이었어요. 저 혼자 이곳에 온 지도 벌써 9년. 처음엔 혼자 몸으로 와서 외롭게 지냈지만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아내도 있고 제가 키우는 고양이 2마리도 생겼습니다. 이제 그 소중한 가족들 전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심천에서 벌써 3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실직이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올해만 해도 벌써 11월이 되었고 또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네요. 그런데 믿기지 않겠지만 올해만 벌써 10번 넘게 직장을 잃었습니다.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요즘 장사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예전엔 하루에 대충만 해도 수천 위안은 벌었는데 지금은 정말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어요. 요즘은 하루 매출이 겨우 1000위안대예요. 매일 1000위안 좀 넘는 수준인데 제 가게 월세랑 창고 비용만 해도 한 달에 10,000위안이에요. 하루로 나누면 평균 300위안이 넘고요. 근데 매출이 1000위안 되면 순이익이 300위안 남기기도 어려워요. 그것도 인건비는 아직 계산도 안 한 상태입니다. 제 가게 위치가 시장 안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라고들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요즘은 실제로는 매일 인건비를 제 돈으로 메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끔 음식 장사를 해봐도 벌이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옷가게 하시는 분들, 매장 여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이제 그만 좀 투덜대세요. 맨날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고 하시는데 막상 나가보니 정말 그 말 그대로예요. 정주기차역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 앞에 있는 상가들에 사람 그림자도 없습니다. 다른데 얘기할 것도 없이 정주기차역 지하에 있는 점포들 한번 보세요. 전부 비어있고 전부 문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여기에도 사람 없고 저기에도 사람 없다고 투덜거릴 필요도 없어요. 진짜 다 사람이 없는 게 맞거든요. 중국 중금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약 5억 4,600만 명의 인구가 월 평균 소득이 1,000위안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2020년 중국의 고 리커창 전 총리가 언급했던 중국에는 약 6억 명의 월 수입이 1,000위안도 안 된다라는 발언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월 소득 5,000위안 이하인 인구는 약 13억 2,800만 명에 달합니다. 물론 이 인구 수치는 중공의 주장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